새벽 3시. 도시의 심장이 가장 깊은 잠에 빠져드는 시간. 하지만 에슬그룹의 총수 강태준에게는 그저 또 다른 지독한 불면의 밤이 이어질 뿐이었다. 그의 펜트하우스 집무실은 서울의 야경을 한눈에 담고 있었지만 그 화려한 불빛들은 그의 공허한 눈동자에 어떤 감흥도 일으키지 못했다. 모든 것이 완벽한 질서 속에 놓여 있었다. 책상 위의 서류들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각을 맞춰 정렬되어 있었고 공기 중에는 소독약 냄새가 희미하게 감돌았다. 이것은 그의 세계였고 그가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었다. 결벽증과 불면증은 오래된 그의 동반자였다. 오늘 밤도 어김없이 그는 수십 개로 분할된 보안 카메라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낮 동안 수천 명의 사람과 욕망으로 들끓었던 에슬 호텔 서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고요하고 거대하며 마치 잠든 거인처럼 웅크리고 있는 호텔의 밤 풍경을 확인하는 것은 그의 강박적인 습관이었다. 로비, 레스토랑, 연회장, 그리고 각 층의 복도, 모든 것이 그가 설정한 규칙 안에서 평온했다. 아무런 문제도, 변수도 없었다. 이 완벽한 통제 상태는 그에게 안정감을 주어야 했지만 오늘따라 어쩐지 마음속의 소음은 더욱 커져만 갔다. 그는 마우스를 움직여 화면을 전환했다. 그때였다. 그의 시선이 그랜드로 비중앙을 비추는 화면에 멎었다. 거대한 샹들리에 아래 세상의 모든 빛을 흡수할 것처럼 검고 육중한 그랜드 피아노 옆에 한 인형이 서 있었다. 야간 경비팀의 동선과는 다른 움직임이었다. 그의 미간이 미세하게 찌푸려졌다. 그는 화면을 확대했다. 야간 청소 담당 직원인 듯한 유니폼 차림의 여성이었다. 그녀는 피아노를 닦고 있었다. 보통의 청소 직원이라면 서둘러 일을 끝내기 위해 거칠게 문지르거나 청소 도구가 부딪히는 소리를 냈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의 움직임은 달랐다. 마치 소중한 보물을 다루듯 그녀의 손길은 조심스럽고 부드러웠다. 극세사 천을 든 손은 건반 위를 미끄러지듯 움직였고 몸의 곡선은 마치 조용한 춤을 추는 것처럼 우아했다. 그 모습은 청소라기보다는 일종의 의식에 가까워 보였다. 태주는 자신도 모르게 숨을 죽였다. 그의 세계에서 청소는 오염을 제거하는 기계적인 행위일 뿐이었다. 하지만 저 여자의 움직임에는 무언가 다른 것이 있었다. 정화, 그리고 존중. 그는 처음으로 자신이 만든 공간 속에서 일하는 익명의 존재에게 호기심을 느꼈다. 그는 해당 구역의 오디오를 활성화했다. 그가 예상한 것은 천이 마찰하는 소리나 희미한 기척 정도였다. 하지만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온 것은 그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간 소리였다. 그것은 아주 여리고 낮은 허밍, 멜로디였다. 어떤 가사도 없는 그저 입술 사이로 새어나오는 맑은 소리의 흐름이었다. 멜로디는 단순하면서도 어딘가 애틋했다. 밤의 정적을 깨뜨리지 않고 오히려 그 고요함에 스며들어 더 깊은 평화를 만들어내는 듯한 선율이었다. 태주는 온몸의 감각이 그 소리에 집중하는 것을 느꼈다. 지독한 두통과 신경을 갉아먹던 불안감이 거짓말처럼 잦아들었다. 그리고 그 순간 굳게 닫혀있던 기억의 문이 삐걱이며 열렸다. 오래된 서재의 냄새, 따스한 홍차의 온기, 그리고 피아노 앞에 앉아있던 어머니의 희미한 뒷모습. 그가 아주 어렸을 적, 잠 못 이루는 밤이면 어머니가 나직이 불러주던 자장가였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날 이후 그의 기억 속에서 완벽하게 지워졌다고 믿었던 선율이었다. 강태주는 얼어붙었다. 지난 수년간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았던 그의 감정이 이름 모를 청소 직원의 콧노래 하나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렸다. 심장이 제멋대로 뛰기 시작했다. 그는 화면 속의 여자를 더 자세히 보기 위해 마우스를 쥔 손에 힘을 주었다. 여자가 몸을 돌려 피아노 의자에 쌓인 먼지를 털어내려 할 때 희미한 조명 아래 그녀의 옆모습이 드러났다. 땀방울이 맺힌 앳된 콧날과 굳게 담은 입술, 그리고 무언가를 그리워하는 듯 깊은 슬픔이 배어있는 눈빛. 그녀의 이름이 궁금했다. 그녀가 어째서 이 노래를 알고 있는지도. 그는 인터컴 버튼을 눌렀다. 차갑고 기계적인 목소리가 집무실에 울렸다. 박 이사. 내 집무실로. 수화기를 내려놓은 그는 다시 화면을 바라봤다. 여자는 여전히 그곳에 있었다. 그의 잠 못 드는 밤에 세계에 예고 없이 나타난 이방인. 그녀는 그에게 수수께끼이자 동시에 아주 오래된 구원이 될지도 모를 존재였다. 밤은 깊어지고 있었지만 처음으로 태주는 잠들지 못하는 이 시간이 끔찍하게 느껴지지 않았다. 화면 속 작은 움직임 하나하나, 그리고 귓가에 맴도는 희미한 멜로디가 그의 모든 신경을 사로잡고 있었다. 그는 여자가 일을 마치고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미동도 없이 그 자리를 지켰다. 얼마 지나지 않아 박 이사가 조용히 집무실로 들어섰다. 그는 태준의 오랜 충신이자 유일하게 그의 사적인 영역을 엿볼 수 있는 사람이었다. 그는 총수의 딱딱하게 굳은 표정과 모니터에 고정된 시선을 보고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음을 직감했다. 부르셨습니까? 총수님. 박 이사가 정중하게 입을 열었다. 태주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 톤 낮고 잠겨 있었다. 지금 그랜드 로비에서 일하는 야간 청소 직원에 대해 알아봐. 이름, 나이, 근무 기간, 내일 아침까지 내 책상 위에 보고서 올려놔. 박 이사는 의아했지만 내색하지 않았다. 강태준이 특정 직원, 그것도 가장 낮은 직급의 직원에게 개인적인 관심을 보인 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다. 그는 그저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그의 대답을 끝으로 집무실에는 다시 정적이 흘렀다. 태주는 박 이사를 물러나게 한 뒤 보안 시스템을 조작해 그 여자가 일했던 시간의 영상을 되돌려 보았다. 그녀가 카트를 끌고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피아노를 닫고 콧노래를 부르고, 그리고 마침내 사라지는 순간까지 그는 모든 장면을 몇 번이고 반복해서 보았다. 그녀의 이름은 오하늘. 보고서는 다음 날 아침 정확히 그의 책상 위에 놓여 있었다. 24살. 에슬 호텔 야간 청소팀 소속 계약직. 근무 기간 6개월. 가족 관계는 병든 남동생 하나. 그리고 이력서의 특이사항란에는 전국 청소년 첼로 콩쿠르 대상 수상이라는 그녀의 현재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기록이 적혀 있었다. 첼로. 태주는 그 단어에서 시선을 떼지 못했다. 피아노를 연주하던 어머니는 첼로 소리를 무척 좋아했다. 그의 머릿속에서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조금씩 다른 그림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강한 예감이 그의 온몸을 휘감았다. 그날 이후 태준의 밤은 완전히 달라졌다. 그는 더 이상 의미 없이 시간을 죽이지 않았다. 매일 밤 같은 시간. 그는 집무실 모니터 앞에 앉아 오하늘이라는 여자의 흔적을 쫓았다. 그녀는 언제나처럼 묵묵히 자신의 일을 했다. 그녀의 세상과 그의 세상은 결코 만날 수 없는 두 개의 평행선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이 지독한 불면의 밤을 끝내줄 유일한 열쇠가 바로 저 평행선 너머에 있다는 것을. 그는 이제 기다리지 않기로 결심했다. 두 개의 세계가 충돌하더라도 그는 기꺼이 그 혼돈 속으로 걸어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는 오하늘을 직접 만나야만 했다. 강태준은 계획의 남자였다. 그의 인생은 분 단위로 짜인 스케줄과 오차없는 예측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하지만 오하늘이라는 변수가 그의 세계에 나타난 이후 그의 모든 계획은 단 하나의 목표를 향해 재편성되었다. 그는 그녀를 직접 만나야만 했다. 그것도 가장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며칠 밤낮으로 고민한 끝에 그는 결벽증 환자인 자신에게는 최악의 시나리오이자 에슬 그룹 총수에게는 가장 그럴싸한 명분이 될 계획을 세웠다. 심야의 호텔 로비 기습 점검. 완벽주의자로 알려진 그였기에 이 기이한 행동은 괴팍하지만 이해 못할 수준은 아닐 터였다. 그는 박 이사를 불렀다. 오늘 밤 12시 로비 순찰 인원을 최소화해. 내가 직접 둘러볼 테니 누구에게도 알리지 말고. 박 이사는 주군의 갑작스러운 결정에 놀랐지만 그의 눈빛에서 평소와 다른 무언가를 읽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은 단순한 변덕이 아니었다. 밤 12시가 되자 태주는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로비로 내려갔다. 그의 손에는 평소라면 절대 마시지 않을, 특히 이 시간에는 더더욱 뜨거운 커피가 담긴 테이크아웃 컵이 들려 있었다. 이것은 그의 계획에 필요한 소품이자 그의 불안정한 내면을 감추기 위한 방패였다. 로비는 적막했다. 오직 거대한 샹들리에의 조명만이 대리석 바닥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다. 그는 오하늘이 청소 카트를 끌고 나타날 예상 동선을 계산하며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심장이 미세하게 떨려왔다. 이것은 수천억 원 규모의 계약을 앞둔 긴장감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떨림이었다. 마침내 저쪽 복도 끝에서 익숙한 실루엣이 나타났다. 오하늘이었다. 그녀는 어김없이 묵묵히 자신의 일을 시작했다. 그녀가 막 중앙홀의 바닥을 닦아 반짝이는 상태로 만들었을 때 태주는 계산된 타이밍에 맞춰 그녀의 곁을 지나갔다. 그리고 그는 평생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실수를 연기했다. 그는 갑자기 발을 헛디디는 척하며 몸의 균형을 잃었다. 손에 들고 있던 커피잔이 기울어지며 짙은 갈색의 액체가 그녀가 방금 닦아낸 순백의 대리석 위로 쏟아졌다. 그의 세련된 이탈리아제 구두 끝에도 커피가 튀었다. 그의 속에서 역겨움과 자기 혐오가 치밀어 올랐다. 오하늘은 갑작스러운 소란에 놀라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에 비친 것은 비싼 옷을 입은 비현실적으로 잘생긴 남자가 만들어낸 어처배 없는 풍경이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작게 한숨을 쉬었다. 이 늦은 시간에 귀찮은 일을 만들어주는 부류의 손님이라니. 하지만 그녀는 프로였다. 그녀는 감정을 숨긴 채 고개를 숙였다. 괜찮으십니까? 손님. 태주는 자신의 계획이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분이 좋지 않았다. 그의 통제광적인 자아가 이 모든 상황을 비상사태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는 사과를 해야 했다. 하지만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의도와는 다르게 차갑고 딱딱했다. 미안하군. 단 한마디였다. 그 말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오하늘은 그를 쳐다보지도 않은 채 자신의 청소 카트로 향했다. 아닙니다. 제가 바로 치우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 역시 지극히 사무적이었다. 그녀는 그를 그저 하룻밤의 해프닝을 만든 이름 모를
부유한 투숙객으로 취급하고 있었다. 태주는 그 자리에 서서 그녀가 바닥에 얼룩을 닦아내는 모습을 지켜봤다. 능숙하지만 어딘가 지쳐 보이는 손놀림, 굳게 담은 입술, 그리고 모든 것을 체념한 듯한 표정. 그는 무언가 말을 더 건네고 싶었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어색한 침묵이 그와 그녀 사이에 흘렀다. 결국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 자리를 떠났다. 펜트하우스로 돌아온 그는 곧장 샤워실로 향해 오염된 구두와 옷을 벗어 던졌다. 뜨거운 물줄기 아래에서 그는 자신의 어설픈 연기와 그녀의 무심한 반응을 곱씹었다. 첫 번째 충돌은 이렇게 싱겁고 또 씁쓸하게 끝이 났다. 다음 날 오전, 애슬 호텔의 이사회 회의실. 태주는 상석에 앉아 있었지만 그의 정신은 다른 곳에 가 있었다. 회의를 주재하는 것은 부회장 최서연이었다. 그녀는 애슬 그룹의 오랜 파트너사이자 라이벌인 태영건설 최 회장의 외동딸로 사실상 태준의 약혼녀로 내정된 인물이었다. 최서연은 완벽함 그 자체였다. 흐트러짐 없는 단발머리, 지적인 인상을 주는 안경, 그리고 최고급 맞춤 정장. 그녀는 유창한 영어와 프랑스어를 섞어가며 다음 분기 VIP 고객 유치 전략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자신감과 야망이 넘쳤다. 애슬의 가치는 완벽함에서 나옵니다. 고객이 우리의 문을 들어서는 순간부터 떠나는 순간까지 단 하나의 오점도 용납될 수 없습니다. 그녀는 레이저 포인터로 스크린의 그래프를 가리키며 말했다. 그녀의 시선이 회의실을 한 바퀴 돈 후 태준에게 잠시 머물렀다. 사소한 실수 하나가 호텔의 명성을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펜트하우스의 서비스부터 가장 보이지 않는 곳의 청결 상태까지 모든 것이 우리의 얼굴입니다. 그녀의 말은 원론적이었지만 어딘가 태준의 심기를 건드리는 가시가 숨어 있었다. 최서연은 호텔의 실질적인 지배자였다. 태준이 총수라는 상징적인 자리에서 그룹 전체의 큰 그림을 그리는 동안 그녀는 호텔의 일상적인 운영을 총괄하며 자신의 제국을 구축하고 있었다. 그녀는 태준의 무심함과 잦은 부재를 기회로 삼아 자신의 영향력을 꾸준히 넓혀왔다. 그녀는 태준의 멍한 표정을 알아차렸다. 늘 있는 일이었지만 오늘은 어쩐지 불쾌했다. 그녀는 그의 완벽한 무관심조차 자신이 통제하고 싶어 했다. 회의가 끝나고 임원들이 모두 나가자 그녀는 그의 앞으로 다가와 섰다. 그녀의 향수 냄새가 그의 예민한 후각을 자극했다. 태준 씨, 요즘 무슨 고민이라도 있으신가요? 회의 내내 집중을 못 하시는 것 같아서요. 그녀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지만 눈빛은 예리했다. 태준은 그녀의 시선을 피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별일 아니었어. 피곤해서 그런 거겠지. 그의 짧은 대답에 최서연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화제를 바꿨다. 주말에 아버님과 함께 식사 자리를 마련했어요. 양가 어른들 모시고 우리 관계에 대해서도 공식적으로 이야기할 때가 된 것 같아서요. 그녀의 말은 통보에 가까웠다. 태주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다. 이것 또한 그의 인생을 구성하는 계획의 일부였다. 최서연과의 정략 결혼, 애슬과 태영의 결합, 모든 것이 정해진 수순이었다. 지금까지 그는 그 수순에 어떤 의문도 제기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다. 그날 밤, 그는 다시 집무실에서 보안 카메라 영상을 돌려보고 있었다. 화면 속에는 지난밤의 어설픈 자신이
그리고 엉망이 된 바닥을 묵묵히 닦고 있는 오하늘이 있었다. 그는 이 투박하고 인간적인 장면과 오늘 낮에 보았던 최서연의 차갑고 완벽한 모습을 번갈아 떠올렸다. 두 개의 세계가 그의 눈앞에서 선명하게 대비되었다. 하나는 그가 속해 있고 앞으로도 살아가야 할 계산되고 통제된 세계. 다른 하나는 이름 모를 멜로디와 지친 한숨. 그리고 묵묵한 노동이 존재하는 그가 전혀 알지 못했던 세계였다. 그리고 그는 난생 처음으로 자신이 속한 세계가 지독하게 갑갑하게 느껴졌다. 충돌은 이미 시작되었다. 지난밤의 어설픈 만남 이후 강태주는 깨달았다. 두 개의 평행선 같던 세계를 섣불리 충돌시키는 것은 해답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오하늘에 대해 더 깊이 그리고 더 은밀하게 알아야만 했다. 그녀의 세상에 발을 들여놓기 전에 그는 먼저 그 세상의 지도를 완벽하게 그려야 했다. 그는 다시박 이사를 호출했다. 이전의 단편적인 인사 기록이 아닌 오하늘이라는 사람의 삶 전체를 관통하는 보고서를 원했다. 그녀의 가족사, 추락의 이유, 현재의 삶, 그리고 호텔 밖에서의 동선까지. 박 이사는 주군의 집요한 관심에 우려를 표했지만 강태준의 결심은 확고했다. 며칠 후 박 이사는 이전보다 훨씬 두꺼운 파일을 들고 나타났다. 태준은 집무실의 문을 잠그고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은 채 보고서를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첫 장을 넘기자마자 그는 숨을 죽였다. 오하늘의 삶은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혹독하고 아팠다. 그녀의 아버지 오진우는 총망받는 첼리스트이자 작곡가였다. 하지만 예술가로서의 재능과 현실적인 생활 감각은 별개였다. 그는 늘 빚에 쪼들렸고 결국 음주운전 사고로 추정되는 교통사고로 허망하게 세상을 떠났다. 그 후 지병을 앓던 어머니마저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남편의 뒤를 따랐다. 한순간에 소녀, 가장이 된 오하늘. 그녀는 비엔나 음대 장학생으로 선발되었지만 그 모든 꿈을 포기해야 했다. 아버지의 빚, 그리고 만성 호흡기 질환을 앓는 어린 남동생 오하민의 병원비를 감당하기 위해 그녀는 첼로 활 대신 청소 도구를 손에 쥘 수밖에 없었다. 태주는 보고서에서 눈을 떼었다. 그의 눈에 비친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오늘따라 잔인하게 느껴졌다. 그가 매일같이 마주하는 부와 권력을 위해 서로를 짓밟는 인간들의 세계와 꿈과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 한 소녀의 세계. 그 간극이 그의 심장을 아프게 찔렀다. 그의 안에서 무언가 꿈틀거렸다. 단순한 호기심이나 동정이 아니었다. 그것은 존경심이었고 지켜주고 싶다는 강렬한 보호 본능이었다. 어머니를 잃었던 자신의 과거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녀의 현재가 겹쳐 보였다. 그는 더 이상 그녀의 삶을 지켜보기만 할 수는 없다고 결심했다. 하지만 직접 나서는 것은 그녀를 놀라게 하고 그녀의 자존심에 상처를 줄 뿐이라는 것을 그는 잘 알았다. 그래서 그는 보이지 않는 후원자가 되기로 했다. 그의 막대한 부와 권력을 이용해 그녀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그녀의 삶에 작은 온기를 불어넣어 주기로. 첫 번째 행동은 그녀의 동생 오하민의 병원비 문제였다. 태주는 애슬 그룹이 비밀리에 운영하는 사회 공헌 재단을 통해 익명으로 거액을 기부했다. 이 기부금은 정확히 오하민의 앞으로 2년간의 치료비와 약값을 모두 해결할 수 있는 액수였다. 며칠 뒤 병원 원무과로부터 후원자가 나타나 모든 병원비가 해결되었다는 연락을 받은 오하늘은
어안이 벙벙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그녀는 몇 번이고 되물었지만 병원 측에서도 익명의 기부자 외에는 아는 바가 없다는 대답만 돌아왔다. 두 번째는 그녀의 생활고 문제였다. 박 이사의 보고서에 따르면 그녀는 허름한 옥탑방에 살며 끼니를 거르는 일이 잦았다. 태주는 최고급 유기농 식료품을 취급하는 온라인 마켓을 통해 창립 기념 경품 행사 1등 당첨이라는 명목으로 그녀의 주소지로 매주 식료품 꾸러미를 배달시켰다. 처음 배달된 상자를 받아든 오하늘은 의심부터 했다. 이런 행운이 자신에게 찾아올 리 없었다. 하지만 상자 안에는 어린 동생이 좋아할 만한 신선한 과일과 고기, 그리고 영양가 높은 식재료들이 가득했다. 그녀는 경계심과 고마움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으로 그 선물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장 중요한 행동이 남아 있었다. 보고서에는 그녀가 아버지의 유품인 낡은 첼로를 목숨처럼 아낀다는 내용이 있었다. 하지만 첼로는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브릿지가 갈라지고 여기저기 흠집이 나 있는 상태였다. 태주는 그 대목에서 가슴이 아려왔다. 그는 박 이사를 시켜 국내 최고의 현악기 장인을 수소문했다. 그리고는 그 장인의 조수를 통해 오래된 악기를 복원하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데 당신의 첼로를 모델 케이스로 삼고 싶다는 아주 그럴듯한 제안을 하도록 만들었다. 물론 복원 비용은 전액 무료였다. 오하늘의 세상에는 이해할 수 없는 기적들이 연이어 일어나고 있었다. 밀린 병원비가 해결되고 텅 비었던 냉장고가 채워졌다. 그리고 이제는 자신의 분신과도 같은 아버지의 첼로를 무료로 수리해주겠다는 사람까지 나타났다. 그녀는 혼란스러웠다. 이 모든 것이 누군가의 정교한 장난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동생 하민에게 이 이상한 일들에 대해 털어놓았다. 몸은 약했지만 마음만은 밝은 하민은 누나가 착하게 살아서 하늘이 주는 선물인가 봐 라며 해맑게 웃었다. 하지만 한울은 그저 웃을 수만은 없었다.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자신의 삶을 들여다보고 있다는 느낌. 그 감시당하는 듯한 기분이 그녀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이 모든 상황을 강태주는 자신의 펜트하우스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박 이사가 마지못해 설치한 그녀의 옥탑방 건물 입구를 비추는 작은 카메라를 통해서였다. 그는 자신이 도덕적인 선을 넘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멈출 수가 없었다. 그녀의 안전을 확인해야만 마음이 놓였다. 그리고 마침내 완벽하게 복원된 첼로가 그녀에게 돌아가던 날 밤, 태주는 숨을 죽인 채 모니터를 응시했다. 첼로 케이스를 열어본 오하늘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커졌다. 매끄럽게 광이 나는 몸체와 팽팽하게 교체된 현.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첼로를 어루만졌다. 그 순간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소리내어 우는 것이 아니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상처받은 짐승처럼 조용히, 그리고 서럽게 어깨를 들썩이며 눈물을 쏟아냈다. 기쁨과 슬픔, 그리움과 안도감이 뒤섞인 그 눈물은 보는 이의 심장을 저미게 만들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강태준의 가슴이 강하게 조여왔다. 그는 난생 처음 느껴보는 강렬하고 아픈 감정에 당황했다. 그는 그녀에게 행복한 순간을 선물하고 싶었을 뿐인데 결과적으로 그녀를 울리고 말았다. 그는 깨달았다. 자신의 보이지 않는 발걸음이 의도와는 다르게 그녀의 마음에 더 깊은 흔적을 남기고 있다는 것을. 최서연은 여우처럼 예리하고 뱀처럼 냉철한 여자였다. 그녀는 강태준의 미세한 변화를 놓치지 않았다. 예정되어 있던 저녁 식사를 시답자는
핑계로 취소하는 횟수가 잦아졌고 함께 있을 때면 그의 시선은 늘 다른 곳을 향해 있었다. 그의 철옹성 같던 세계에 아주 작은 균열이 생겼음을 그녀는 본능적으로 감지했다. 그녀의 의심에 불을 지핀 것은 호텔 내부의 미묘한 변화들이었다. 그녀는 호텔의 모든 것을 손바닥 보듯 꿰고 있었다. 총수가 한밤중에 로비에 나타나 커피를 쏟았다는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보고는 그녀의 신경을 긁기에 충분했다. 결벽증 환자인 그가 절대 그럴 리 없었다. 무언가 다른 이유가 있었다. 그녀는 자신에게 충성하는 보안팀장과 객실 관리부장을 조용히 불러들였다. 그녀의 정보망은 거미줄처럼 촘촘했다. 강태준의 최근 동선, 그가 열람한 CCTV 기록, 그리고 그가 박 이사에게 내린 은밀한 지시들. 조각난 정보들이 하나로 모이자 퍼즐은 하나의 이름을 가리키고 있었다. 오하늘. 최서연은 직접 그 여자를 확인해야만 했다. 어느 날 저녁, 그녀는 야근을 핑계로 자신의 집무실에 남아 통유리창 너머로 로비를 지켜봤다. 곧이어 청소 유니폼을 입은 한 여자가 나타났다. 초라하고 지쳐 보이며 아무런 특별함도 없는 여자. 최서연의 입가에 냉소가 어렸다. 강태준이 대한민국 상위 1%의 미녀들을 모두 거절했던 그 남자가 이런 여자에게 관심을 보인다고, 그것은 그녀의 자존심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모욕이었다. 그녀는 오하늘을 연 적이 아닌 에슬 호텔이라는 완벽한 그림에 묻은 오점, 반드시 제거해야 할 불순물로 규정했다. 제거 방식은 신속하고 확실해야 했다. 단순히 해고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었다. 강태준의 주의를 끌 수 있을 뿐더러 그에게 변명할 여지를 줄 수도 있었다. 그녀에게는 오하늘이 다시는 이 바닥에 발을 붙일 수 없을 만큼 치명적이고 굴욕적인 낙인이 필요했다. 절도, 그것만큼 완벽한 죄명은 없었다. 최서연의 머릿속에서 치밀한 계획이 세워졌다. 그녀는 호텔에 장기 투숙 중인 물건을 잘 잃어버리기로 소문난 해외 유명 배우를 타겟으로 삼았다. 그리고 그녀의 보석함에서 가장 눈에 띄는 다이아몬드 팔찌 하나를 빌렸다. 모든 준비는 끝났다. 이제 사냥감이 덫에 걸려들기만 기다리면 되었다. 그녀는 객실 관리부를 통해 오하늘의 야간 청소 구역을 교묘하게 조정했다. 그날 밤, 오하늘은 정확히 그 배우가 묵고 있는 로열 스위트룸이 포함된 복도를 담당하게 되었다. 배우가 파티에 참석하기 위해 방을 비운 것을 확인한 최서연은 마스터키를 이용해 조용히 스위트룸으로 들어갔다. 복도에서 묵묵히 바닥을 닦고 있는 오하늘의 등 뒤에서 최서연은 훔친 다이아몬드 팔찌를 그녀의 청소 카트 가장 깊숙한 곳, 깨끗한 수건 더미 사이에 숨겨 넣었다. 모든 것은 순식간에 일어났다. 그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유유히 현장을 빠져나왔다. 덫은 놓였다. 다음 날 아침 호텔이 발칵 뒤집혔다. 유명 배우가 자신의 수천만 원짜리 다이아몬드 팔찌가 없어졌다며 소란을 피운 것이다. 보고를 받은 최서연은 직접 현장으로 달려갔다. 그녀는 침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보안팀에게 해당 층을 전면 폐쇄하고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조사를 시작하라고 명령했다. 수색은 의도적으로 야간 근무자, 그 중에서도 청소팀에게 집중되었다. 최서연에게 충성하는 청소반장은 매뉴얼에 따라 직원들의 사물함과 청소 카트를 검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모두가 예상했던 혹은 연출된 대로 팔찌는 오하늘의 카트에서 발견되었다. 사무실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던 오하늘은 영문도 모른 채 불려 나왔다.
그녀의 앞에는 차갑게 굳은 얼굴의 관리자들과 보안 요원들이 서 있었다. 그리고 청소반장이 하얀 장갑을 낀 손으로 눈부신 다이아몬드 팔찌를 그녀의 눈앞에 들어 보였다. 이게 왜 오하늘씨 카트에서 나오지? 오하늘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난생 처음 보는 물건이었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저는 정말 몰라요. 제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는 누구의 귀에도 닿지 않았다. 모든 정황이 그녀를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었다. 그때 최서연이 현장에 나타났다. 그녀는 실망과 분노가 뒤섞인 표정으로 오하늘을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그 시선에는 경멸이 가득했다. 그녀는 주변의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 호텔에서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오하늘에게 한 걸음 더 다가섰다. 당신, 오늘부로 해고야. 그리고 우린 당신을 절도 혐의로 경찰에 고소할 겁니다. 그 선고와 함께 오하늘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단순히 직장을 잃는 문제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도둑이라는 주홍 글씨를 평생 달고 살아야 했다. 아픈 동생의 얼굴, 아버지의 낡은 첼로, 그리고 막막한 미래가 그녀의 눈앞에서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홀로 서 있었다. 아무도 그녀의 말을 믿어주지 않는 차가운 시선들 속에서 절망이 그녀의 발목부터 온몸을 휘감아 올라오고 있었다. 그날 아침, 강태주는 평소처럼 자신의 펜트하우스 집무실에서 밤사이에 호텔 기록을 검토하고 있었다. 그것은 그의 하루를 시작하는 의식과도 같았다. 그의 시선이 오하늘의 청소 카트가 보관된 서비스 구역의 CCTV 화면에 머물렀을 때 그는 무언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챘다. 이른 아침부터 관리자들과 보안팀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의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았다. 그는 즉시 오하늘이 있을 만한 구역의 라이브 화면으로 전환했다. 그리고 그는 보았다. 다이아몬드 팔찌. 겁에 질린 그녀의 얼굴. 주변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 그리고 그 모든 상황을 지배하듯 등장하는 최서연의 모습을. 그는 최서연의 입모양을 읽을 수 있었다. 해고, 그리고 고소. 태준의 무표정하던 얼굴이 얼음처럼 굳어졌다. 이 모든 것이 누구를 향한 것인지, 그리고 누가 설계한 것인지 단번에 파악했다. 너무나 조잡하고 연극적이며 잔인한 함정이었다. 그의 세상에 침범한 유일한 존재를 향한 명백한 공격이었다. 분노가 그의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다. 그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인터컴을 누를 시간조차 아까웠다. 그는 곧장 전용 엘리베이터에 올라탔고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층의 버튼을 눌렀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복도를 가득 메운 무겁고 차가운 공기가 그를 맞았다. 총수의 예고 없는 등장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을 충격에 빠뜨렸다. 에슬 그룹의 총수가 일개 직원의 절도 사건, 현장에 직접 나타난 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다. 관리자들과 보안 요원들은 사색이 된 채 뻣뻣하게 굳어 경례했다. 태주는 그 누구에게도 시선을 주지 않았다. 그는 침묵 속에서 군중을 가르며 천천히 걸어나갔다. 그의 발걸음 소리만이 대리석 복도에 서늘하게 울려 퍼졌다. 그의 차가운 시선은 오직 한 사람, 최서연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의 존재감만으로도 그는 겁에 질린 오하늘을 위한 보이지 않는 방패가 되어주고 있었다. 최서연은 순간적으로 당황했지만 곧 평정을 되찾았다.
그녀는 아무렇지 않은 척 미소를 지으며 그에게 다가갔다. 태준 씨, 이런 누추한 곳까지 어쩐 일로? 그녀는 이 모든 것이 자신이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는 일상적인 업무인 것처럼 행동하려 애썼다. 하지만 태주는 그녀의 말을 가볍게 무시했다. 그는 보안팀장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의 목소리는 위험할 정도로 침착했다. 어젯밤 11시부터 오늘 새벽 1시까지 이 스위트룸 복도와 연결된 비상계단 쪽 CCTV 영상을 전부 내 집무실 메인 스크린으로 전송해. 지금 당장. 최서연의 얼굴이 미세하게 굳어졌다. 비상계단. 그녀가 이용했을지도 모를 사각지대였다. 그리고 그가 정확한 시간을 언급한 것은 그가 추측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확신하고 있다는 의미였다. 복도에는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다. 오하늘은 자신 때문에 커피를 쏟았던 그 남자가 왜 여기에 있는지 도무지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다. 총수의 집무실. 거대한 스크린 앞에 태준과 최서연, 그리고 박 이사와 보안팀장이 마주섰다. 태준은 신들린 사람처럼 영상을 빠르게 돌렸다. 그리고 그는 찾아냈다. 비상계단 쪽 구석 카메라에 찍힌 배우가 방을 나간 직후 복도에 나타났다가 몇 분 뒤 사라지는 한 여성의 흐릿한 실루엣을. 최서연의 헤어스타일과 체형이 명백했다. 그것만으로는 완벽한 증거가 될 수 없었다. 하지만 태준에게는 더 확실한 카드가 있었다. 그는 영상을 멈추고 최서연을 향해 돌아섰다. 그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지만 그 어떤 고함보다도 날카롭게 그녀의 심장을 파고들었다. 그 팔찌. 작년 파리에서 태영건설이 주최한 자선 파티의 경매품이었지. 그의 말에 최서연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내가 당신 아버지께 선물로 드린 걸로 기억하는데 정말 그 배우의 물건이 맞나? 그것은 결정타였다. 그와 그녀의 가족만이 알 수 있는 사실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오만함 속에서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다. 일개 청소부의 사건 따위에 그 누구도 그렇게 깊이 파고들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던 것이다. 최서연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다. 그녀는 완벽하게 덫에 걸렸다. 태주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그 목소리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내 호텔에서. 그는 한 단어 한 단어에 힘을 주었다. 내 사람이 부당한 일을 당하는 건 용납 못해. 내 호텔. 그리고 내 사람이라는 단어는 그녀의 권위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다. 그는 차가운 고갯짓으로 그녀를 일축했다. 이 일은 내가 직접 마무리하지. 다들 나가봐. 굴욕감과 분노로 일그러진 얼굴을 한 채 최서연은 아무 말도 못하고 집무실을 나섰다. 전쟁은 시작되었다. 복도에는 이제 강태준과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오한을 단둘만이 남아 있었다. 그는 비로소 그녀를 향해 돌아섰다. 눈물로 얼룩진 창백한 얼굴. 하지만 그 눈동자에는 두려움과 혼란, 그리고 아주 희미하게 피어나는 무언가가 뒤섞여 있었다. 통제로 살아온 남자. 강태준은 그녀를 위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큰 혼돈을 만들어내고 말았다. 사건이 정리된 복도에는 강태준과 오한을 단둘만이 남았다. 요란했던 소동이 휩쓸고 간 자리는 귀가 먹먹할 정도의 정적으로 채워졌다. 오하늘은 어쩔 줄 몰라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도망치고 싶었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수만 가지 질문으로 폭발할 것 같았다. 강태준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는
평생 이렇게 개인적인 감정으로 계획 없이 움직여 본 적이 없었다. 그는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 몰랐다. 그는 그녀에게 다가가거나 위로의 말을 건네는 방법을 알지 못했다. 그는 그저 자신이 가장 잘하는 방식으로 행동했다. 명령이었다. 따라와. 짧고 무뚝뚝한 한마디였다. 그는 앞장서서 걸었다. 위압적인 총수 집무실이 아닌 평소에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임원층의 작은 개인 라운지로 그녀를 이끌었다. 그곳은 여전히 호화로웠지만 집무실보다는 훨씬 아늑하고 개인적인 공간이었다. 그는 박 이사에게 따뜻한 차 2잔을 가져오게 한 뒤 아무도 들여보내지 말라고 지시했다. 문이 닫히고 둘만 남자. 어색한 침묵이 다시 그들을 감쌌다. 오하늘은 소파 가장자리에 위태롭게 걸터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마침내 그녀가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다. 목소리가 모기 소리처럼 작게 떨렸다. 왜 저를 도와주셨습니까? 그녀는 여전히 그를 이해할 수 없었다. 자신은 그저 이름 없는 청소 직원일 뿐인데 어째서 이 호텔의 주인이 자신 하나를 위해 부회장과 맞서는 위험을 감수했는지. 그녀의 질문에 담긴 순수한 의문이 태준의 마음을 건드렸다. 그는 자신의 진짜 동기를 설명할 수 없었다. 당신을 지켜보고 있었다거나 당신의 콧노래가 내 어머니를 떠올리게 했다는 말은 미친 사람처럼 들릴 터였다. 그는 가장 그럴듯하면서도 여전히 진심이 담긴 대답을 골랐다. 그는 창밖을 보며 딱딱하게 말했다. 부당한 걸 봤을 뿐이야. 내 호텔에선 그런 일이 있어선 안 돼. 그의 대답은 너무나 원론적이었다. 그것만으로는 최서연에게 공개적으로 맞선 그의 행동을 전부 설명할 수 없었다. 오하늘은 여전히 두려움과 의심을 거두지 못했다. 하지만 저는 그냥 청소 직원일 뿐입니다. 저 때문에 총수님께서 부회장님과 그녀는 자신이 그에게 엄청난 문제를 안겨주었다는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다. 자신이 피해자이면서도 가해자가 될지도 모르는 그의 입장을 먼저 걱정하는 그녀의 모습. 태주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종류의 순수함에 말문이 막혔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두었던 상처의 일부를 꺼내 보였다. 그의 시선이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넘어 아득한 어딘가를 향했다. 나도 모든 걸 잃을 뻔한 적이 있었어. 억울하게. 내가 가장 믿었던 사람들에게서. 그의 목소리는 낮고 건조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고통의 흔적이 배어 있었다. 그는 자신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그것은 그가 수년간 누구에게도 하지 않았던 이야기였다. 어머니는 피아노를 치셨지.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당신이 그날 밤 흥얼거리던 그 멜로디처럼 아주 따뜻한 곡들을. 그 말을 내뱉는 순간 그는 자신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그녀에게 드러내 보이고 말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오하늘은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충격에 휩싸였다. 멜로디 그가 어떻게 알지? 그날 밤 커피를 쏟았던 일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그동안 자신에게 일어났던 이상한 행운들, 병원비, 식료품, 그리고 아버지의 첼로까지 모든 조각들이 하나로 맞춰지기 시작했다. 이 모든 것이 눈앞에 이 남자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그 사실은 두려우면서도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을 따뜻하게 만들었다. 태주는 그녀의 혼란스러운 표정을 읽었지만 멈추지 않고 말을 이었다. 그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친척들이 어떻게 회사를 차지하기 위해 아버지를 모함했는지, 그 과정에서 자신이 얼마나 철저히 고립되었는지에 대해 단편적으로 이야기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건 가난이나 불행이 아니야. 그의 목소리에는 짙은 체념이 깔려 있었다. 아무도 내 말을 믿어주지 않는다는 고립감. 바로 그거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오하늘은 처음으로 강태준이라는 남자를 제대로 마주 보았다. 그녀의 눈에 더 이상 차갑고 오만한 호텔의 총수는 보이지 않았다. 대신 화려한 겉모습 뒤에 깊은 상처와 지독한 외로움을 숨기고 있는 한 남자가 보였다. 그녀는 자신과 너무나 다른 세상에 사는 그에게서 자신과 똑같은 종류의 고독을 발견했다. 동정이 아닌 기묘한 공감대가 그들 사이에 흘렀다. 두 사람 사이의 감정적 교류는 그들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낯설고 강렬했다. 태주는 갑자기 대화를 끊고 다시 원래의 차가운 표정으로 돌아왔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며칠 쉬도록 해. 다른 모든 일은 박 이사가 처리할 거다. 오하늘은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라운지를 나섰다. 그녀의 마음은 더 이상 두려움만으로 가득 차 있지 않았다. 그 자리에는 호기심과 알 수 없는 끌림이 싹트고 있었다. 그들의 세계는 단순히 충돌한 것이 아니었다. 서로의 가장 깊은 상처를 엿보았고 그 상처 위로 아주 연약하고 투명한 유대감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최서연과의 정면 충돌, 그리고 오하늘과의 짧지만 강렬했던 대화 이후 강태준의 세계는 돌이킬 수 없이 변해버렸다. 이제 이것은 더 이상 기이한 호기심이나 변덕스러운 보호 본능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녀의 아버지가 남긴 미완성의 멜로디와 그의 어머니에 대한 기억이 겹쳐지는 순간 모든 것은 지독하게 개인적인 일이 되었다. 그는 오하늘의 아버지가 남긴 죽음의 진실을 파헤쳐야만 했다. 경찰 기록에 남아있는 단순한 음주운전 사고라는 결론이 그의 예리한 직감을 계속해서 불편하게 자극했다. 그는 박 이사에게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훨씬 더 위험한 임무를 부여했다. 바로 10년 전에 종결된 오진우 사망 사건의 재조사였다. 이것은 공식적인 경찰 기록에 정면으로 맞서는 일이었고 과거의 일을 들추어내어 강력한 누군가를 자극할 수도 있는 위험한 도박이었다. 하지만 태주는 결심을 굳혔다. 그는 사건 보고서, 증인 진술, 현장 사진,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모든 모순점을 원했다. 박 이사는 총수의 명령에 따라 은밀하게 움직였다. 그는 애슬 그룹의 법무팀과 정보력을 총동원하여 전직 형사와 사건 전문 변호사로 구성된 비밀팀을 꾸렸다. 팀은 가장 먼저 먼지 쌓인 과거의 사건 파일을 입수하는 데 성공했다. 서류상으로 사건은 너무나 명백해 보였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았던 오진우가 늦은 밤 외진 국도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사망했다. 목격자도 다른 용의 차량도 없었다. 사건은 그렇게 단순 음주 사고로 종결되었다. 하지만 파고들수록 균열이 보이기 시작했다. 비밀팀의 베테랑 전직 형사는 사건 현장 사진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마땅히 있어야 할 급제동 흔적, 즉 스키드 마크가 없었다. 또한 오진우의 차량 파손 상태는 가드레일과의 단독 충돌로 보기에는 부자연스러웠다. 마치 다른 차량과의 2차 충돌이 있었던 것처럼 보였다. 더 깊이 조사하자 의심스러운 정황들은 계속해서 드러났다. 사건의 유일한 최초 목격자였던 화물차 운전사는 며칠 뒤 갑자기 진술을 번복하고 자취를 감췄다.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관은 사건 종결 직후 이례적으로 빠른 승진을 했다. 무언가
거대한 힘이 사건을 억지로 덮어버린 흔적이 역력했다. 결정적인 단서는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왔다. 팀의 화이트 해커가 삭제된 줄 알았던 과거도로 교통 정보 시스템의 데이터 아카이브에서 무언가를 복원해낸 것이다. 사고 시각 직후 현장에서 쏜살같이 빠져나가는 검은색 고급 세단의 흐릿한 영상이었다. 번호판은 식별 불가능했지만 차종은 특정할 수 있었다. 박 이사는 그 차종을 기준으로 사건 발생 연도에 등록된 에슬 그룹과 모든 계열사, 그리고 파트너사의 법인 차량 목록과 대조하기 시작했다. 며칠간의 끈질긴 추적 끝에 그는 마침내 하나의 일치점을 찾아냈다. 그 차량은 현재는 사라진 작은 페이퍼 컴퍼니 소유로 등록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회사는 과거 태영건설의 위장 자회사였으며 몇 년 전 에슬 그룹이 다른 회사를 인수합병하는 과정에서 서류상으로만 흡수된 상태였다. 사실상 최서연의 집안인 태영건설의 차량이었던 것이다. 모든 퍼즐 조각이 끔찍한 그림을 그리며 맞춰지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 사고가 아닌 뺑소니 사건이었다. 운전자는 태영건설의 고위급 인사일 가능성이 높았다. 그리고 태준의 아버지, 선대 강 회장은 최서연의 아버지인 최 회장과 막역한 사이였다. 진실은 추악했다. 최 회장은 자신의 가문 사람이 저지른 죄를 덮기 위해 강 회장에게 도움을 청했을 것이다. 그들은 막대한 돈과 권력을 이용해 경찰을 매수하고 증인을 협박했으며 모든 죄를 피해자인 오진우에게 음주운전이라는 누명을 씌워 덮어버린 것이었다. 박 이사는 이 폭발적인 조사 결과를 강태준에게 보고했다. 집무실의 공기는 납덩이처럼 무겁게 가라앉았다. 이제 이것은 최서연의 개인적인 질투심의 문제가 아니었다. 두 가문이 연루된 추악한 범죄의 연대였다.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이룩한 에슬 그룹의 명예가 이 어두운 비밀로 인해 더럽혀져 있었다. 태주는 참담함과 분노에 휩싸였다. 오하늘의 가족이 당한 부조리는 그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거대하고 잔인했다. 그가 그녀에게 느꼈던 기묘한 끌림과 보호 본능의 근원이 바로 이 거대한 비극의 빚이었음을 그는 깨달았다. 그는 창가에 서서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그가 파헤친 진실은 이제 끔찍한 짐이 되어 그의 어깨를 짓눌렀다. 진실을 밝히는 것은 최 회장과의 전면전을 의미했고 돌아가신 자신의 아버지를 공범으로 만드는 일이며 자신이 지켜야 할 그룹 전체를 뒤흔드는 일이었다. 하지만 침묵하는 것은 오하늘을 배신하고 평생 죄책감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했다. 그는 완벽한 함정에 빠졌다. 그는 이제 자신의 운명과 오하늘의 운명이 그들의 부모 세대가 저지른 비극으로 인해 잔인하게 엮여 있음을 받아들여야만 했다. 그녀를 향한 개인적인 감정은 이제 10년 묵은 범죄를 밝혀야만 하는 무거운 의무와 충돌하기 시작했다. 며칠 동안 강태준은 스스로를 유폐시켰다. 박 이사가 가져온 보고서의 모든 단어들이 그의 뇌리를 파고들었다. 아버지의 이름 위에 드리워진 공범이라는 끔찍한 가능성. 그는 몇 번이고 모든 것을 덮어버리고 싶은 충동에 시달렸다. 그것이 그가 속한 세계의 방식이었고 가장 쉬운 길이었다. 하지만 그의 눈앞에는 오하늘의 얼굴이 억울하게 도둑으로 몰렸을 때의 그 절망적인 표정이 떠나지 않았다. 그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다. 진실을 묻어버리는 것은 그녀의 삶을 2번 죽이는 것과 같았다. 그는 마침내 결정을 내렸다. 설령 가문의 명예에 흙탕물을 튀기고 그룹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더라도 그는 이 길을 가야만 했다. 그는 더 이상
혼자서 움직일 수 없었다. 이 싸움은 그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녀의 기억과 그녀의 상처가 필요했다. 그는 박 이사를 통해 오하늘에게 연락했다. 호텔이 아닌 외부의 조용하고 아늑한 전통 찻집의 별실에서 만나자는 제안이었다. 약속 장소에 나타난 오하늘은 여전히 경계심을 풀지 않고 있었다. 갑작스러운 휴가와 총수의 기이한 친절. 그녀는 이 모든 상황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태주는 빙빙 돌려 말하는 법이 없었다. 그는 차가 나오자마자 단도직입적으로 본론을 꺼냈다. 오하늘 씨의 아버님은 단순 사고로 돌아가신 게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는 자신의 팀이 알아낸 사실들을 차분히 설명하기 시작했다. 뺑소니의 정황, 사라진 목격자, 그리고 태영 건설과 연관된 용의 차량까지. 그는 아직 자신의 아버지가 연루되었을 가능성은 꺼내지 않았다. 그녀가 감당하기엔 너무 큰 충격일 터였다. 오하늘의 얼굴이 하얗게 굳어갔다. 아버지가 음주운전자가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것, 범죄의 피해자였으며 오히려 억울한 누명을 썼다는 것. 지난 10년간 그녀를 짓눌러왔던 슬픔과는 다른 종류의 감정이, 분노와 배신감이 그녀의 온몸을 휘감았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태주는 그녀가 감정을 추스를 때까지 묵묵히 기다려 주었다. 그는 그녀에게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식적인 기록은 모두 조작되었기에 그들이 지울 수 없었던 개인적인 기억의 파편이 필요하다고. 그는 그녀를 동정의 대상이 아닌 동등한 파트너로서 대하고 있었다. 그의 진심 어린 태도에 오하늘은 마음의 문을 조금 열었다. 그녀는 고통스러운 어린 시절의 기억을 더듬기 시작했다. 그녀의 기억 속 아버지는 사고가 있기 몇 주 전부터 몹시 불안해 보였다. 새로운 곡을 작곡하고 있었는데 그날 태영건설의 아주 중요한 후원자와 만나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다고 했다. 그리고 결정적인 기억의 조각이 떠올랐다. 아버지가 전화로 누구와 크게 다투셨어요. 표절된 멜로디라거나 깨진 약속 같은 단어들을 말씀하셨던 게 기억나요? 그것은 새로운 단서였다. 단순한 뺑소니가 아니라 그 뒤에 더 복잡한 동기가 숨어 있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편 최서연은 가만히 앉아 있지 않았다. 강태준이 공식적인 약혼 논의를 위한 가족 식사마저 거절하자 그녀는 이것을 명백한 선전포고로 받아들였다. 그녀는 그가 무언가를 파헤치고 있음을 직감했다. 그녀는 아버지 최 회장의 힘을 빌려 에슬 그룹을 사업적으로 압박하기 시작했다. 에슬 그룹의 핵심 임원을 거액의 스카우트에 가거나 주식 시장에 악성 루머를 퍼뜨려 주가를 폭락시켰다. 심지어 에슬이 사활을 걸고 추진하던 대규모 리조트 개발 사업의 허가를 막후해서 방해하기도 했다. 그녀의 공격은 집요하고 효과적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 오하늘이라고 판단했다. 그녀는 사채업자로 위장한 폭력배들을 시켜 오하늘이 사는 옥탑방을 찾아가게 했다. 아버지의 묵은 빚을 갚으라며 행패를 부리고 그녀를 심리적으로 위축시켜 강태준에게서 떼어놓으려는 비열한 수작이었다. 그러나 태준은 이미 그녀의 신변 보호를 위해 은밀한 감시를 붙여둔 상태였다. 그는 위협을 즉시 보고받았다. 분노한 그는 직접 박 이사와 경호팀을 이끌고 현장으로 달려갔다. 그는 폭력배들을 제압하고 겁에 질린 오하늘과 그녀의 동생을 그 지옥 같은 곳에서 구해냈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위험에 노출시킬 수 없었다. 그는 남매를 에슬 그룹
소유의 한적한 비밀 별장으로 옮겼다. 완벽한 보안과 편안한 환경이 갖춰진 곳이었다. 물리적인 위협은 역설적으로 두 사람을 훨씬 더 가깝게 만들어버렸다. 그는 이제 명실상부한 그녀의 보호자였다. 그날 밤 안전가옥의 서재에서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있었다. 벽에는 그들이 수집한 정보들이 붙어 사건 보드를 이루고 있었다. 그들은 더 이상 총수와 직원이 아니었다. 진실을 향한 위험한 여정을 함께하는 동지였다. 태주는 오하늘이 떠올린 표절된 멜로디라는 단서에 시선을 고정했다. 어쩌면 모든 것을 풀 수 있는 열쇠가 바로 그 안에 있을지도 몰랐다. 에슬 호텔 창립 기념 갈라. 그것은 매년 정재계의 거물들이 모두 모이는 대한민국 사교계의 가장 화려한 밤이었다. 최서연은 이 밤을 자신의 대관식 무대로 만들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이 자리에서 강태준과의 약혼과 두 그룹의 합병을 기습적으로 발표하여 그를 재계의 모든 거물들 앞에서 무릎 꿇릴 계획이었다. 그녀는 강태준이 에슬 그룹의 안정을 위해서라도 공개적인 자리에서 자신을 거절하지 못할 것이라 확신했다. 그녀는 자신이 이길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다. 강태준 역시 이 밤을 그녀의 무대를 자신의 심판대로 만들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는 것을. 태준과 박 이사는 비밀리에 움직였다. 그들은 수소문 끝에 10년 전 갑자기 자취를 감췄던 화물차 운전사를 찾아내는데 성공했다. 태준은 그의 가족의 완전한 신변 보호를 약속한 뒤 그에게서 당시 진술을 번복하도록 압력을 받았다는 내용의 영상 증언을 확보했다. 동시에 표절된 멜로디라는 단서의 실체도 드러났다. 오진우가 사망하고 1년 뒤 태영건설의 후원을 받던 유명 작곡가가 발표한 히트곡이 있었다. 그 곡의 핵심 멜로디는 오하늘의 아버지가 작곡하던 미완성곡과 소름 끼치도록 똑같았다. 동기는 명백해졌다. 오진우는 표절 사실을 폭로하려 했고 그래서 제거당한 것이다. 태주는 오하늘에게 자신의 모든 계획을 밝혔다. 그리고 그는 그녀에게 갈라의 무대에서 아버지의 미완성곡을 연주해달라고 부탁했다. 그것은 잔인한 부탁이었다. 자신의 가족을 파멸시킨 자들 앞에서 연주를 하라는 것이었으니까. 하지만 오하늘은 망설임 끝에 고개를 끄덕였다. 이것은 아버지를 위한 그리고 자신을 위한 마지막 싸움이었다. 갈라의 밤이 찾아왔다. 에슬 호텔의 그랜드 볼룸은 대한민국의 권력 그 자체를 옮겨놓은 듯 화려하고 위선적인 열기로 가득 찼다. 최서연은 완벽한 안주인의 모습으로 얼음처럼 차가운 강태준의 곁에 서서 최 회장을 비롯한 거물급 손님들을 맞이했다. 그녀는 이미 승리를 예감하고 있었다. 행사가 시작되고 최서연이 기조연설을 위해 무대에 올랐다. 그녀는 두 그룹의 밝은 미래에 대해 유창하게 연설한 뒤 마침내 특별 발표를 하겠다며 미소 지었다. 그녀가 강태준과의 약혼을 발표하려는 바로 그 순간 갑자기 볼룸의 모든 조명이 꺼지고 그녀 뒤에 거대한 스크린이 그녀의 발표 자료를 지우고 새로운 화면을 띄웠다. 강태준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그는 어둠 속에서 무대 위로 걸어 올라가 망연자실한 최서연의 손에서 마이크를 빼앗았다. 조명이 다시 켜졌을 때 무대의 주인은 바뀌어 있었다. 오늘 저는 미래가 아닌 과거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그의 차가운 목소리가 볼룸 전체에 울려 퍼졌다. 스크린에서는 화물차 운전사의 영상 증언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장내의 충격의 술렁임이 퍼져나갔다.
이어서 그는 10년 전 뺑소니 사건의 증거들, 조작된 서류들, 그리고 비정상적인 경찰 승진 기록을 냉철하고 논리정연하게 폭로했다. 다음으로 그는 표절의 증거를 제시했다. 스피커에서는 유명 작곡가의 히트곡과 오하늘이 흥얼거리던 아버지의 멜로디 보안 카메라 영상에서 추출한 가차례로 흘러나왔다. 표절은 누가 들어도 명백했다. 그는 살인의 동기까지 남김없이 까발렸다. 맨 앞줄에 앉아있던 최 회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다. 볼륨이 아수라장이 된 그때 태주는 마지막 증언이 남았다고 선언했다. 무대의 모든 조명이 꺼지고 오직 하나의 스포트라이트가 반대편의 작은 무대를 비췄다. 그곳에는 낡은 첼로와 함께 오하늘이 앉아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초라한 청소 직원이 아니었다. 정의를 요구하는 예술가였다. 그녀는 눈을 감고 활을 들었다. 아버지의 미완성 유작. 그녀가 완성시킨 그 곡이 볼륨에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그 선율에는 슬픔과 분노. 하지만 그것을 이겨내는 강인한 희망이 담겨 있었다. 그것은 그 어떤 증언보다도 강력한 영혼을 울리는 고발이었다. 연주가 끝나고 마지막 음의 여운이 공기 중에 맴돌 때 볼륨의 육중한 문이 열리고 검사들이 들이닥쳤다. 태준이 미리 모든 증거를 넘기고 협조를 구해둔 터였다. 그들은 곧장 최 회장과 히스테릭하게 소리 지르는 최서연에게 다가가 수갑을 채웠다. 화려했던 거짓의 무대는 그렇게 막을 내렸다. 강태준은 무대 위에서 그 모든 광경을 묵묵히 지켜보았다. 그리고 오하늘은 자신의 무대 위에서 마침내 아버지의 영혼에 떳떳할 수 있게 된 딸로서 조용히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갈라의 밤이 남긴 폭풍은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다. 최 회장 일가와 태영건설의 추악한 범죄는 연일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화려한 가면 뒤에 숨겨져 있던 부패와 기만은 낱낱이 파헤쳐졌고 그들의 제국은 대중의 분노 속에서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다. 재판은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부인할 수 없는 증거들 앞에서 최 회장과 최서현은 결국 법의 심판을 받았다. 오진우의 죽음은 10년 만에 억울한 누명을 벗고 명예를 회복했으며 표절 작곡가를 비롯한 모든 공범들 역시 죗값을 치르게 되었다. 정의는 더디게 왔지만 분명히 존재했다. 폭풍의 중심에는 강태준 역시 서 있었다. 조사 과정에서 그의 아버지 선대 강 회장이 사건 은폐에 가담했다는 사실 또한 세상에 알려졌다. 에슬 그룹의 명성에도 지울 수 없는 오점이 남았다. 강태준은 피하지 않았다. 그는 공식 기자회견을 열고 대중 앞에 섰다. 그는 깊이 고개를 숙였다. 피해자인 오하늘의 가족에게 그리고 에슬 그룹을 믿어준 모든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했다. 그리고 그는 그룹의 윤리 경영을 바로 세우고 모든 책임을 지기 위해 총수직에서 잠시 물러나겠다고 선언했다. 그의 정면 돌파는 오히려 대중의 신뢰를 얻는 예상 밖의 결과를 낳았다. 오하늘은 가해자들로부터 공식적인 사과와 거액의 배상금을 받았다. 하지만 그 어떤 것보다도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았다는 사실이 그녀에게는 가장 큰 위안이었다. 갈라에서의 연주로 그녀는 하루아침에 세상의 주목을 받는 인물이 되었다. 수많은 음반사와 공연장에서 제의가 쏟아졌다. 하지만 그녀는 개인적인 명성을 좇는 길을 택하지 않았다. 그녀는 배상금과 후원금을 모아 아버지의 이름을 딴 오진우 음악재단을 설립했다. 재능은 있지만 과거의 자신처럼 어려운 환경 때문에
꿈을 포기해야 하는 어린 음악 영재들을 돕기 위한 재단이었다. 그것이 아버지를 기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 그녀는 믿었다.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거세게 몰아치던 폭풍은 이제 잔잔한 파도만을 남기고 잦아들었다. 강태주는 그룹의 내부 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끌었고 주주들의 압도적인 지지 속에 총수직으로 복귀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오하늘은 재단 일로 바쁘지만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어느 맑은 가을날 오후 강태주는 오하늘을 찾아갔다. 화려한 레스토랑이나 그녀의 재단 사무실이 아니었다. 그는 그녀가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동네의 작은 복지관으로 향했다. 유리창 너머로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첼로를 가르치는 그녀의 모습이 보였다. 그 얼굴에는 과거의 그늘 대신 따뜻한 미소가 가득했다. 그는 수업이 끝날 때까지 조용히 기다렸다. 그를 발견한 오하늘이